네, 그러면은 시작을 할게요. 지금 이제 아리님이 이제 질문을 하신 사주를 한번 살펴볼게요. 갑신년 임신월이요. 신월에 임술일에 술시죠. 네. 이게 이제 아버님 사주죠. 이 아버님의 성격이 좀, 독특하신 면이 있지 않느냐. 자식들에 대해서는 좀 독특하지 않으시냐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무엇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이는가라는 건데, 무엇 때문에 아버님이 그렇게 좀 독특한, 좀 자식들한테, 이제, 효도로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러겠어요? 이제 아버님 사주에서 무엇이, 그렇게 좀 자식들의 효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사주에서요? 네, 식신이 뿌리가 없어서는 이거는 두 번째 이유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편인이 강해서 그래요. 편인이 강하면 이 편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이 편인이 참 이해해야 될 것이 많아요. 편인이 공부해야 될 게 많아요. 편인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볼게요. 편인은 첫 번째가 들이대다예요. 결국은 들이대는 거예요. 첫 번째가 아니라 편인을 한마디로 말해라. 편인의 성격을 한마디로 말해라 그러면 들이대는 거예요. 들이대는 거.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밥 먹여줘, 재워줘, 입혀줘 그런 게 아니고 자꾸 끊임없이 들이대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는 이제 요구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요구하다. 정확하게는 들이대다예요. 들이대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요구하다가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 이렇게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먹는 사람, 얌전한 사람들은 요구가 없잖아요. 이 요구하는 사람들이 뭐냐? 가만히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먹는 사람이 아니고 뭔가 이제 불평불만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생길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한 불평불만이 생기겠죠. 아니, 누구나 있겠죠. 불평불만이. 그런데 누구나 있겠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참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참지 않고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주위 이게 나가 있으면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극이 들어오잖아요. 외부로부터 살아가면서 인생에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외부 환경이 나를 때려요. 끊임없이
이 외부 환경들이 끊임없이 나를 때려요. 이 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러겠죠. 그런데 이 중에 어떤 사람은 그냥 때리는 대로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때리는 거에 대해서 왜 때려? 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건 안 되잖아 하고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요구. 뭐가 잘못된 거, 시정을 요구하다. 뭐가 잘못됐으면,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잘못됐어도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참지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다. 내가 그냥 주위에서 나를 이렇게 끊임없이 나를 자극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참지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안 참는 사람도 있겠죠. 안 참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고, 그 중에서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시정을 요구하는 거고, 그러겠죠. 내 마음에 안 들면 뭐 해라 하고 참지 않고 그냥 어플라이 하는 거예요. 어플라이. 가장 영어로서는 가장 적당한 말. 편인을 가장 함축적으로, 딱 편인의 개념을 한마디로 얘기해라. 어플라이예요. 어플라이. 들이대는 거예요. 이게 들이대는 거예요. 들이대는 거, 요구하는 거. 근데 요구하는 거는 좀 좁은 의미고 정확한 의미, 광범위하면서도 정확한 의미. 영어로는 어플라이고 우리나라 말로서는 들이대다. 들이대다라는 말이 아주 적절한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들이대다. 이거 들이대다. 이건 저급한 용어 아니냐. 저급한 언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음어라든지, 속어라든지, 속어적인 개념 아니냐, 들이대다. 그런데 이 들이댄다는 용어가 비록 저급해 보이고 속어 같지만, 편인을 가장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말의 단점. 한국말이, 영어는 어플라이라는 말이, 이게 속어는 아닐 거 아니에요. 내가 영문학자는 아니지만, 이거 속어 아닐 거 아니에요. 설마 어플라이가 속어겠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편인을 정확한 개념을 말하는 들이대다를 마치 저급한 언어, 속어처럼 얘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영어하고 한국어의 차이가 뭐냐면, 한국어가 그만큼 의미가 별로 없어요. 한국어가 단어의 의미가 많지 않아요. 영어에 비해서, 외국어에 비해서. 그러니까 의미가 함축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언어가. 한국어가, 한글이 함축적이지 않아요. 의미가. 함축적이지 않다. 한글이. 한글이라고 하지 말고 한국어. 한국어가 별로 함축적이지 않아요. 의미가. 왜 그러냐. 이유를 굳이 따지면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한글이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함축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이거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불편해요. 그래서 편인을 설명하려면 구구절절 얘기를 해야 돼요. 구구절절. 딱 한마디로 의미를 나타내는 용어가 없어요. 근데 찾으면 있어요. 들이대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어가 별로 안 좋은 말이에요. 의미가 함축적이지 않아요. 단어가 많지 않다. 한마디로 말하면 단어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한글은 단어가 많지 않아요.
한국어가 좋다고 막 한국 사람들은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의미가 많지 않아요. 함축적이지 않아요, 의미가. 그래서 복잡한 논리 같은 거 잘 못해요. 이 복잡한 논리, 복잡한 의미를 가진 이런 개념을 설명할 때 한글은 진짜 취약해요. 그런 데서. 이 철학이든지 뭐든지 간에 어떤 함축적인 의미를 표현하려고 한다면 한글은 상당히 취약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한국과 한국인이 형편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형편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사실은 대단히 형편없어요. 한국의 모든 것이 거의 형편없어요. 딱 한 가지 빼고 식재료는 풍부해요. 식재료는 풍부해요. 먹을 수 있는 재료는 우리나라가 아마 전 세계 톱일 거예요. 아마 못 먹는 게 없잖아요. 특히 나물이라고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식물인데 우리 별의별 거 다 뜯어 먹어요. 우리나라만큼 이 식물을 많이 뜯어먹는 나라가 아마 없을 거예요. 나물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식재료, 바다에서 나는 것도 무지하게 많이 먹어요. 닥치는 대로 먹어요. 이 식재료 풍부한 거 빼고 한국의 모든 거 사실 형편없어요. 나 한국에서 태어난 게 쪽팔려요. 한마디로. 이걸 안다면, 한국의 진짜 본 모습을 안다면, 물론 이제 이건 너만의 착각이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얘기가 좀 3000%로 갔는데, 이 편인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딱 함축적인 의미가 들이대다예요. 들이대다. 왜 들이대느냐? 뭔가 내가 불만이 있어서 들이대겠죠. 불만이 있어서 들이대겠죠. 그러니까 불만이 있어서 들이대겠죠. 불만이. 그럼 편인이 없는 사람, 편인과 반대 관계에 있는 정인은 들이대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다. 뭐가 잘못됐다 해도 받아들이다. 불평불만이 별로 없어요. 정의는 반대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성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게 인성이잖아요. 인성이라는 거는 외부 자극에 대해서 내가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인성이라는 게 외부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꺼이 안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게 불만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들이대는 거죠. 요구하는 거죠. 요구하다. 이게 이제 둘로 나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들이대고 이렇게 요구하고 불만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나쁘냐?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발전을 하죠. 발전 가능성이 큰 거예요. 이 편인인 사람. 왜냐하면 불만이 있어서 요구를 한다는 게 이게 시정 요구 아니에요. 시정 요구. 시정 요구하는 사람들이 발전을 하죠. 정인이 있어가지고 그냥 주는 대로 받아먹는 사람들은 발전이 없죠. 발전이 물론 시간이 지나면 발전을 하겠지만 더디죠. 그래서 무언가 불평불만이 많다는 게 그게 나쁜 거라고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불만이 있어야 발전이 빠르겠죠.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많다 해가지고 그걸 너는 나쁜 거야, 편의는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편인이라는 거는 편인이 많으면 불평불만이 많다라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한마디로 불평불만이 많고,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성공하겠죠. 결국은 성공하겠죠. 자, 그래서 아버지 사주가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은 사주인데, 그럼 어디다가 그 불평불만이 나오겠느냐? 식신에다가 나오는 거죠. 식신이 뿌리가 없으니까. 식신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식신에 대한 불평불만. 불평불만이 다른 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다른 데에 있을 수 있어요. 부인에 대한 불평불만도 있을 수 있고, 자기 직장 상사에 대한 불평불만, 집에 대한 불평불만, 본인의 능력에 대한 불평불만,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불평불만들이. 그런데 딱 사주를 보니까 이게 식신이 뿌리가 없으니까 자식에 대한 불평불만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자식에 대한 불평불만, 이 식신이 자식이 아니라면, 식신이 자식이라는 의미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식신이라는 건 내가 가는 인생의 길이죠. 인생의 길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힘, 육체를 쓴다, 어떤 기술, 이런 거를 의미할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다 불평불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단순하게 이 식신이어서 여기 자식에 대해서만 불평불만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기술, 본인의 능력, 이런 거에 대해서도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내가 그 능력이 그게 됐더라면, 내가 힘이 셌더라면, 아니면 내가 손재주가 좋았더라면, 어떤 이제 식신에 대한 불만이니까, 손재주라든지 육체를 몸놀림, 이 식신이라는 건 몸놀림을 말하기도 해요. 식신이라는 게 이제 몸을 쓰는 거, 힘을 쓰는 거, 그러니까 몸놀림을 말하는데, 이 식신이 뿌리가 없으니까 몸놀림이 내가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또 불평불만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꼭 자식에 대한 불평불만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아버지 사주에서는 가장 큰 불평불만은 식신에 대한 불평불만일 것이고, 그것이 이제 자식에 대한 불평불만으로도 많이 나타나지만, 본인의 육체적인 거에 대한 불평불만, 내가 힘이 더 셌더라면, 내가 더 키가 컸더라면, 또는 내 팔 길이가 더 길었더라면, 내 다리가 좀 더 길었더라면, 이게 자기 신체에 대한, 육체에 대한 불평불만, 그 다음에 내가 또 기술, 내가 그림을 잘 그렸더라면, 내가 또 손재주가 더 좋았더라면, 이런 것에 대한 불평불만을 가지기도 쉽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식신이라는 거는 또 인생 그 자체를 말하니까, 인생이 가는 길이 식신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불평불만도 많은 거예요. 인생. 내가 사업을 했더라면, 내가 선생님이었더라면, 내가 장사를 했더라면, 이런 식으로 내 인생에 대한 불평불만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주로 식신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겠죠. 그 중에서 이제 또 자식에 대한 불평불만도 있는 거고,
그럴 경우. 그래서 사주가 이렇게 생겼으면 자식이 아무리 효도를 한다 하더라도 사주가 원래 그러하니까 잠시 그때뿐 이고 결국은 불평불만으로 또 불평불만이 또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차피 자식이 효도해도 그 효도를 알아주지 못하니 그러면 효도하지 말까? 라고 해서는 또 안 되겠죠. 그래도 부모니까 자식의 도리를 또 해야 될 거고요. 그러면 방법이 없겠느냐? 방법이 있어요. 이 사주라는 거는 우리가 사주를 공부하는 이유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잖아요. 문제점 해결하지 못할 거면 공부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왜 학문을 하고 공부를 하고 배우고 하겠어요? 그럼 결국은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하기 위함이고 어떤 문제가 있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주도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그칠 것이 아니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까지 이 공부가 미쳐야 되겠죠. 그러면 편인이 들이대다라는 의미인데 그럼 들이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들이대는 사람들 주위에 살다 보면 자꾸 따지고 이러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직장 동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니 후배 중에서도 자꾸 그렇게 따지고 그냥 그러는 성격이 있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친구 중에서도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들이대는 사람들 많잖아요. 주위에 찾아보면 친구들도 있고 학교 후배일 수도 있고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가족 중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지금 가족 중에서는 이제 아버님이 이제 그런 성격인 거죠. 이렇게 들이대는 성격은 사람이 이렇게 자꾸 나한테 따지고 덤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야 될까요? 이런 사람은 야단을 칠까요? 1번 야단 친다. 들이대는 사람한테 만약에 내 후배나 동생이 자꾸 들이댄다 나한테 따지다 이렇게 만약에 따지는 동생이나 후배가 있을 때 1번 야단친다. 야단친다고 그러면 들이대는 게 안 들이댈까요? 근데 그거는 힘으로 누르는 거잖아요. 아랫사람은 내가 야단친다고 하지만 내 윗사람한테 야단칠 수는 없잖아요. 지금 해결 방법은 모든 사람에게 먹혀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인데 내가 야단칠 수 있어가지고 위에서 위세로서 누를 수 있는 사람한테만 가능한 방법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반쪽짜리 밖에 안 되겠죠. 야단치는 방법은 안 된 거예요. 아랫사람한테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윗사람한테는 내가 야단을 칠 수 없으면 그럼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자꾸 따지고 들이대는 사람들한테는 굴복한다. 야단친다에 반대겠죠. 알았어, 오케이. 네 말 내가 들어줄게. 오케이. 하면 어떻게 할까요? 들이대는 사람은 신나겠죠. 거봐 내가 맞지. 내가 시키는 대로 했으면 잘 될 거 아니야. 이럴 거 아니에요. 따지고 들이대는 사람들은 이 사람 말 받아들여지면 내가 굴복을 하면 이 사람 거봐 내 말이 맞다고 우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굴복하면 내가 피곤해지잖아요. 내가
내가 피곤한 거죠. 피곤. 또는 내가 고생하는 거죠. 내가 고생하는 거죠. 이 방법도 안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들이대는 사람한테 언제까지나 밀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협상이죠. 이게 정답인 거죠. 협상. 타협. 편인이 들이대다라는 게 다른 말로는 협상하자 이 말인 거예요. 협상하자. 협상하자는 게 뭐죠? 계약서네요. 이게 계약서. 그래서 편인이 많은 사람들은 계약서를 들고 다니는 것과 같아요. 늘 우리가 무슨 계약서라는 게 협상하는 거고, 협상하는 게 협상하자고 하는 거고, 이게 들이대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계약서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깡패일까요? 신사일까요? 신사죠, 신사. 깡패는 계약서 안 들고 다녀요. 그냥 주먹으로 주워 패고 끝내는 거죠. 계약서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신사예요. 말로 하는 신사. 그래서 편인은 신사예요. 신사. 편인 가지고 깡패인 사람은 없어요. 깡패다. 사주 보니까 편인이 있다. 이 사람 깡패 아니에요. 깡패가 무슨 계약서를 갖고 다녀요. 깡패는 주먹이잖아요, 주먹. 뭐 계약을 해요. 그냥 말로 그냥, 말이 아니라 주먹으로 그냥 주워 패는 거고, 깡패는 주먹으로 하는 게, 이게 뭐냐, 이게 정인이에요, 정인. 그래서 깡패는 정인 가지고 하는 거고, 편인 가지고 하지 못해요. 편인 가진 사람들이 아주 신사예요. 그러니까 협상하는 사람들이 다 신사잖아요. 깡패는 협상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주워 패고 그냥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 안 해? 안 하면 맞아.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편인이 많은 사람들은 알고 보면 신사하더라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타협이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타협이 가능해요. 편인인 사람은 타협이 가능해요. 정인은 타협이 불가능해요. 주먹이 무슨 타협을 해요. 정인은 이건 타협이 불가능해요. 타협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정인은. 정인 강한 사람하고는 타협을 하면 안 돼요. 타협이 안 돼요. 타협을 하려고 해도 내가 때려서 주워 패거나 내가 두들겨 맞고 내가 굴복하거나 정인이 많은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타협이 안 돼요. 타협이란 건 뭐냐? 내가 하나 줄 테니까 너도 나 하나 줘. 이게 타협이잖아요. 계약서가 그런 거잖아요. 내가 하나 줄 테니까 너도 나 하나 줘. 그리고 그게 협상이고, 협상은 내가 하나 줄 테니까 너도 하나 줘. 이게 협상이에요. 너 거 다 내놔. 나는 너 하나도 안 줄게. 네 거만 다 내놔. 이런 계약서는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협상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북한한테 남한에선 뭐 하나 줄 테니까 북한 너도 뭐 하나 줘. 북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하나 할 테니까 너네도 뭐 하나 해. 이런 식으로 협상하자고 그러나요? 그렇게 안 해요. 남한이나 북한이나 서로 니네 그거 하지 마. 서로 그래요. 북한도 그러고 남한도 그러고 서로 나는 잘났고 너는 틀렸어. 너 그거 하지 마. 그런다고요. 남북한이 똑같이. 그게 무슨 협상이에요. 남북한은 똑같아요. 협상이라는 게 이 말은 타협이라는 건 내가 양보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양보.
내가 뭐 하나 줄 테니까 너도 하나 뭐 줘. 이게 타협이고 협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양보를 전제로 해. 양보를 전제로 하지 않는 협상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주워 패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한이 만나서 뭐 얘기하는 거는 서로 양보 안 해요. 실제 내용을 들어보면 걔네들 서로 남한이나 북한이나 주장하는 거 보면 서로 자기는 양보 안 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양보하기를 바래요. 너네 이거 하지 마. 서로. 이거는 협상이 아니에요. 남북한이 그래서 협상의 태도 자체가 태도부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태도부터 안 돼 있어요. 남한하고 북한은 태도부터 통일하자는 그 태도 자체부터 안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 무슨 통일이 되고 사이가 좋아지겠어요. 남한이나 북한이나 똑같아요. 이건 한국인의 문제는 아닌데 둘이 똑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타협이 가능하니까 이 편인 있는 사람은 이걸 이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협상하자. 내가 하나 줄 테니까 너도 하나 줘라. 그러면 편인 있는 사람은 오케이, 알았어. 이거 그렇게 받아들이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편인 있는 사람은 까다롭다라고만 생각하는데 편인이 강한 사람은 까다롭다, 까칠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신사고 협상이 가능한 사람이에요. 타협이 가능해서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너도 이건 내놔. 이러면 편 있는 사람은 알았어 하고 오케이를 해요. 정인이 강한 사람은 그거가 안 돼요. 그냥 내가 받아 먹으려고만 해요. 아니 너부터 날 줘. 이래요. 근데 편인 있는 사람은 내가 너 줄 테니까 너도 나 하나 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편인이 강한 사람한테는 타협을 해야 돼요. 타협을 한다는 건 내가 뭔가 한 가지를 양보를 해야 되고 그러면 상대방도 양보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한다고 하지만 아버지에게 그러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요구. 우리가 뭐 할 테니까 아버지는 뭐 하세요.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해라 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요구 같은 거 잘 안 해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이거 할 테니까 대신 아버지는 그거 하세요. 이런 식으로 아버지를 대하지는 않았나요? 아버지는 편인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족들이 협상하자 그러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안 받아들인다. 그거는 아니에요. 편인 있는 사람은 내가 이걸 줄 테니까 그러면 되잖아요. 너희가 변해라 라는 식으로 얘기했던 알았어요. 우리가 변할게요. 대신에 아버지도 변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아버지는 안 변하고 우리만 변하면 이거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변할 테니까 아버지도 변하세요. 이렇게 요구를 해야죠.
사주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사주밖에 없어요. 역술인이 믿을 수 있는 거는 사주밖에 없고, 모든 것은 사주에 의해서 사주로서만, 사주라는 해석 도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사주학자는. 그래서 아버님이 그렇게 보인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아린님은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저는 사주학자이기 때문에 사주만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님 성격이 본인만 옳고 타인은 다 틀렸다, 타인이 바꿔야 된다, 본인은 절대로 바꿀 게 없다, 나는 항상 올바르고 도덕적이고 그래서 바꿀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아린님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아버지도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편인이 강한 사주는 협상이 가능해요. 협상이 안 되는 사주는 정인이에요. 정인은 협상이 안 돼요. 편인은 협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협상을 시도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협상의 방법이 틀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협상의 대상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렇다고. 이런 건 있어요. 가치관의 문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조선시대의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이다. 사고방식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사고방식을 바꾸세요. 이거는 이게 사고방식이 협상의 대상도 물론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보고 사고방식을 바꾸세요를 협상의 대상으로 놓지 말고 다른 거를 협상의 대상으로 놔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편인이 강한 사람은 타협이 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희생하면 아버지도 그에 따르는 희생을 감수할 거다라고 봐요. 네.
2011년에 편인이 충이에요. 편인이 충. 이것 때문에 협상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작년에. 원래 편인은 협상을 하게 만드는데 편인이 충이라면 협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운이 그래서 사주만 보고서 그 사람의 성격을 항상 이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운이 그 사람의 성질을 때로는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원래 이제 협상을 하는 분인데 작년에는 편인이 충이 돼서 작년에는 협상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이제 싸웠던 게 뭐 10월인가요? 작년에? 어머니하고 작년에 아버지가 많이 싸웠던 게 몇 월이죠? 수시로 자주 싸우셔가지고요. 네. 제가 볼 때는 협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협상을. 편인이 아무리 까다롭고 들이대는 게 고집으로 나타나기도 해서 이게 고집처럼 보이기 때문에 까다롭고 이게 이제 고집처럼 보이기 때문에 고집이 센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타협을 하면 타협이 돼요. 편인이. 그래서 사주만 본다면 뭔가 타협이 안 되는 운이 들어왔거나 그랬겠죠. 타협이 안 되는 운. 타협이 안 되는 거는 그러니까 맹목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타협이 안 되는 것을 타협 가능의 반대가 뭐냐? 맹목적이겠죠. 맹목적인 사람은 타협이 불가능하겠죠. 그럼 맹목적이 뭐냐? 정인이죠. 이게 정인. 타협은 편인. 항상 반대예요. 반대. 편인하고 정인은 반대고 모든 육친이 반대예요. 정관과 편관이 성질이 반대고 정제와 편제가 성질이 반대고 비견과 겁제가 성질이 반대고 식신과 상관이 성질이 반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타협의 반대가 맹목적이죠. 맹목적인 사람들은 타협이 안 되죠. 그럼 맹목적인 게 뭐냐? 정인이에요. 정인. 아버지는 편인이 강하기 때문에 타협이 가능한 거고,
아버지가 아쉬운 거를, 아버지가 아쉬운 걸 가지고 타협을 해야죠. 아버지 아쉬운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쉬운 거. 아버지가 아쉬운 걸 줄 테니까, 그러니까 타협을 잘하는 사람은 양보를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와 타협을 하려면 약점을 잡아야죠. 약점. 아버지가 아쉬운 거를 줄 테니까 아버지도 이걸 주어라. 이래야죠. 협상이라는 게 상대방의 약점을 잡고서 그걸 갖고 협상하는 거잖아요. 협상이라는 게 상대방의 약점을 잡고서 그거 가지고 협상을 하는 거죠. 아버지의 약점이나 아쉬운 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아버지가 뭐 아쉬운 게 없다. 아쉬운 게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쉬운 게 있겠죠. 찾아보면. 아쉬운 게. 그러니까 그 아쉬운 약점을 가지고 협상을 해야죠. 그거 왕따 시키세요. 왕따. 아쉬운 게 없다. 왕따 시키세요. 왕따. 그래야 이게 내가 혼자서 살 수는 없는 거구나. 가족의 소중함을 내가 느껴야죠. 아버지를 왕따 시킨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래서 또 골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제 아버지를 왕따를 시켜서 아버지가 이게 가족이 참 소중한 거구나를 깨달아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좋아졌다라고 하면 될 텐데, 이게 이제 만약에 왕따를 시키면 저 이런 호로 자식을 봤나, 니들은 나쁜 놈이야, 이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나쁜 놈이다 라고 원망하고 그냥 돌아가신다면 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어려운 거고, 그거는 그래서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이건 사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이게 내 마음 같지가 않고, 사람이라는 게 다 틀려가지고, 근데 그게 과연 옳은 방법이냐라는 것도 사실은 정답은 없는 거예요. 꼭 왕따를 시켜야만 되는가, 왕따를 시키는 방법만이 정답인가, 그것도 사실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그건 사주가 어려운 게 아니고, 그거는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인생이 어려워요. 왜 어렵냐 하면, 아무리 세상을 잘 알아도, 내가 세상을 잘 알아도,
내가 세상의 이치에 통달하고 내가 제갈량이라 하더라도 제갈량이 아무리 똑똑했다 하더라도 제갈량이 아무리 그렇게 세상의 이치를 알고 똑똑해도 유비를 만났기 때문에 성공했던 거예요. 성공했던 거. 유비를 만났기 때문에. 자기를 알아주는 유비를, 자기의 능력을 알아주는 유비를 만났기 때문에 제갈량이 성공한 거예요.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아무리 세상에 제갈량만큼 똑똑한 사람들 또 있어요. 있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 이게. 그래서 이게 땅이고, 하늘인 거야, 하늘. 이게 마음대로 안 돼, 이게. 얘는 돼요. 얘는 길러지고 기르고 힘을 기르고 또 찾고 배우고 익히고 하면 얘는 어느 정도 이 땅이라는 거는 능력을 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마음대로 안 돼, 이게. 그래서 인생이 꼬이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꼬이고 어려워져요. 아주 쉬운 예로 여기다가 여기 어떤 집이 있어요. 우리 집을 여기를 가게를 내자. 1층을 가게를 내자. 가게를 내가지고 장사하자. 장사하면 돈이 될 것 같아. 근데 이 집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반대하면 죽어도 못해요. 죽어도 못해요. 이거는 하늘을 못 만난 것과 같은 거예요. 제갈량이 유비를 못 만난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인생이 꼬이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가 어려운 게 아니고 인생이 꼬이고 어려워져요. 그래서 할 수 없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뭐 딱히 있는 건 아니고 협상을 해야죠. 협상을. 아쉬운 거. 협상이라는 건 상대방의 약점을 잡고서 하는 게 협상이에요. 상대방의 약점이 없다. 협상이 안 되죠, 당연히. 상대방의 약점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의 약점이 없다. 협상이 안 되잖아요. 아쉬운 게 없으면. 상대방한테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그걸 약점 삼아서 내가 그걸 줄 테니까 너는 그걸 나한테 줘라. 이게 협상인데 아쉬운 게 없다. 아버지가. 그럼 협상이 안 되겠죠. 근데 세상에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은 없을 거고 뭔가 아쉬운 게 있겠죠. 아쉬운 게 있는 거를 찾아야 되겠죠. 아쉬운 거.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아버지에게 아쉬운 거.
네, 뭐, 혹시 아버지 사주에서 뭐 궁금하신 거, 나 뭐, 질문하실 거. 네. 뭐, 그러면 다른 사주 풀어볼까요? 뭐, 풀이할 사주 있나요? 아, 거기 또 있었네요. 이제 게시판에 보면, 지난번에 왜 가게 내신다고 하신 분이 있었죠? 가게 내신 분이 가게를 새로 얻었다고 했는데, 그거에 관한 이제 다시 보충 풀이를 좀 해야 되겠네요. 네. 그거를 이제 다시 보충 풀이를 해볼게요. 자, 이제 이분이에요. 지금 이제 이분이 이제 가게를 얻었는데, 그래서 이제 장사를 시작하는데 잘 될까요? 라고 물어서 지난번에 제가 풀이를 했었죠. 풀이를 했는데, 이분이 어떤 가게를 내려고 했냐 하면, 타로를 배워가지고 타로 가게를 동업으로 하는 가게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 뭐 딱히 직장 생활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계사년에 타로를 배워가지고 이제 점쟁이로서 이제 출발을 해 보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사주도 배워가지고 하면 괜찮을지, 사주하고 타로하고 어떤 게 또 나에게 더 잘 맞는지, 이런 질문이 이제 다시 들어와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사주를 이분이 가정주부였대요.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천간에 금이 이렇게 많아요. 천간에 금이 이렇게 많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금이라는 거는 움직임을 뜻하기 때문에, 움직임, 진동, 힘, 이런 걸 뜻하기 때문에 천간에 금이 이렇게 강한 사람들, 이게 4개씩이나 있으면 천간에 금이 아주 강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금이 강한 사람은 가만히 있지는 못해요. 설령 직장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해도. 그래서 이분은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없는 가정주부였는데, 그러면 천간에 금이 많았는데 이 가정주부의 삶은 어땠냐? 항상 나가는 거예요. 그냥 꼭 직장이 있어야만 집을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직장 없이도 그냥 동네 아줌마들하고 수다 떨러 나가고, 만나러 나가고, 옆집 놀러 가고, 집안에 있으면 답답하니까 집안에 있지 못하고 항상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직장과 상관없어요. 직장이 있으면 직장 내에서 영업 활동하느라고 뛰어다니겠죠, 바쁘게. 그런데 이제 직장이 없다고 하니까 바쁜 거예요. 그냥 집안에 있어도
어디 돈 벌러 나가지는 않아도 동네 아줌마 만나러 다녀야 되고, 뭐 하다못해 산책이라도 해야 되고, 운동이라도 해야 되고, 또 취미생활로 뭐 배우러 다니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돈 벌러 직장은 안 다니지만 집안 내에서, 집에서 가만히 그냥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또는 소파에 앉아서 그냥 텔레비나 보고 뭐 이러고 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렇게 천간에 금이 4개면 설령 직장이 없다 하더라도 집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텔레비나 보고 얌전히 뭐 독서나 한다든지 음악이나 듣는다든지 이거 못하고 그냥 동네 아줌마들 만나러 다니기 바쁘고 뭐 배우러 다니기 바쁘고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재성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프리랜서 형의 이제 직장인이죠. 어디 직장 생활하는 게 힘들고 직장 생활을 굳이 하려고 한다면 프리랜서 형의 직업을 갖기 쉬운 거죠. 그런데 이제 이분은 직업이 없이 딱히 직장을 다니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제 바쁘게 동네 아줌마들 만나러 다니고 뭐 또 배우러 다니고 뭐 이제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계사년에 타로를 배웠대요. 계사년이 언제죠? 네, 계사년이 이제 2013년이네요. 계사년에 타로를 배웠는데 타로를 배운 게 맞죠? 사주를 보니까 계사년에. 왜 그러냐면 잠깐요. 네, 계사년에 타로를 배웠다고 했어요. 계사년에 타로를 배운 이유는 뭐냐면 이분 사주가 일지가 식신이니까, 일지가 상관이니까 역술업도 할 수 있는 사주예요. 역술업도. 상관이라는 게 귀신을 의미하니까요. 상관이라는 게 귀신을 의미하니까 뭐 신기가 있다든지 점술에 관심이 많다든지 뭐 이런데, 그러니까 이제 남자라고 하면 뭐 이제 무협지 뭐 손오공 뭐 이런 거 좋아할 텐데 상관이니까 뭐 여자니까 환타지 소설을 좋아한다든지 환타지 영화 좋아한다든지 뭐 아주 낭만적인 그런 걸 또 좋아할 수도 있겠죠. 비현실적인 그런 상상 같은 걸 좋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일지가 상관이 있는데 그 여자니까. 남자라고 하면 뭐 손오공 또 홍길동전 뭐 이런 거, 또 무협지 이런 거 좋아할 수도 있고, 근데 여자니까 판타지 소설이나 뭐 이런 순정 만화 뭐 이런 거를 좋아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점술이나 역술 같은 거 좋아할 수도 있죠. 남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분은 충분히 역술 같은 일을, 역술업을 접해볼 수 있는 사주인 거예요. 일지가 상관이니까. 그런데 이제 계사년에 이제 타로를 배웠다고 해요. 근데 식신이 올라갔어요. 식신이 올라갔으니까 도술 수업을 한 거예요. 식신은 도사고 도사 수업을 말해요. 그러니까 배운 거예요. 타로를. 만약에 상관이 올라갔다면, 예를 들어서 상관이 올라갔다면 이때는 배울 필요가 없어요. 이 일지상관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일지상관이 이렇게 상관은 배우는 게 아니라 저절로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분이 44세에는 타로를 배웠다고 하는데 43세는 저절로 지나가는 사람 딱 얼굴 보고, 아줌마 어저께 아저씨하고 싸웠지? 또는 집안에 어디 아픈 사람 있네? 막 그런 생각이 언뜻 퍼뜩 들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상관이 올라가면. 상관은 배우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2013년에, 이제 2012년에 관심이 가져졌겠죠. 상관운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귀신에 대한 관심이 가져졌겠죠. 그러다가 좀 배워보자 해서 식신운이 들어왔을 때 타로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오년에 3명이서 동업을 했다고 하는데, 갑오년이니까 이제 정제가 올라가서 일자리를 찾은 거죠. 가게를 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1년 기한이 만료가 돼가지고 요번에는 다른 곳인지 아니면 그걸 계속 연장을 했는지, 그 가게를 연장을 했는지 아니면 새로운 가게를 다시 했는지, 이번에는 2명이서 이제 해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2015년에. 그랬을 때 잘 되겠느냐? 편제가 올라갔으니까 이건 정식 직장은 아니죠. 임시직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임시직. 오랫동안 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이렇게 프리랜서형의 사주를 가진 사람이 점집을 할 수 있을까? 점집도 하나의 매장 아니에요. 가게잖아요. 점쟁이가 가게 차려가지고 하는 것도 직장이잖아요. 그 가게도 점쟁이한테는. 그러려면 재성이 좋아야 되겠죠. 재성이 없는 점쟁이는 뭔가요? 떠돌이 점쟁이. 많아요. 떠돌이 점쟁이. 전체 점쟁이가 10명이다 그러면 떠돌이 점쟁이가 절반은 돼요. 떠돌이 점쟁이. 우리나라에 점쟁이가 한 2만 명 되는데 10,000명 정도가 점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직업으로서 돈벌이로서 점쟁이를 하는 사람이 2만 명 정도 돼요. 우리 남한에. 그 중에 10,000명이 점집을 차렸어요. 무당집이든 철학원이든 이렇게 어디 앉아가지고 해요. 나머지 10,000명은 보따리에다가 사주책 넣어가지고 떠돌으면서 이 집 저 집 찾아다니고, 어디 누가 전화해가지고 우리 저 아줌마들 모아놨으니까 한번 여기 와서 좀 봐주세요 이러고 가방 들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또는 아르바이트로 하거나 자기 점집 없이. 그런데 이분은 재성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집을 가지기는 좀 어려운 사주인 거예요. 즉 떠돌이 점쟁이. 옛날에 스님이 탁발하러 다니다가 어느 집은 저 시주 받으러 갔다가 이 집을 보니 뭐 집안에 안 좋은 기운이 돈다 뭐 이런 얘기 해주는 스님 뭐 있잖아요. 우리 옛날 얘기 보면 이 집안에 저 시주로 왔는데 꼬마가 있어. 이 꼬마 보니까 5살에 저기 우물에 빠져 죽게 생겼네.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 떠돌이 스님. 이분도 그런 식으로 보따리 장수를 하거나, 아니면 원래는 보따리 장수 사주라고 했죠, 제가. 그런데 이제 이 일지상관 때문에 점술업을 하겠다 그러면 떠돌이 점쟁이인 거예요, 이 사주가. 또는 아르바이트로만 하고. 따라서 올해 46세에 지금 새로운 점집을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잘 안 되겠죠. 매장을 가질 수 없는 사주인데 매장 안에서 일이 되겠어요? 설령 일이 벌이가 된다 하더라도, 손님이 된다 하더라도 잠깐일 뿐이고 결국은 뭔 일이 생겨가지고 그 매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없어요. 사주가 떠돌이 사주인지라 원래 이렇게
보따리 장수 사주기 때문에 매장을 가지고 앉아서 점을 봐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잠깐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장사도 잘 될 수 있어요. 장사가 잘 되면 계속 거기 눌러 앉아가지고 오랫동안 장사하면 할 수 있잖아요 라고 묻겠지만, 이상한 일이 터져가지고 어쨌든 간에 가게는 오래 유지하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주대로 가요. 결국은 장사 돈벌이 되고 안 되고 하고 상관없어요. 대부분은 장사가 안 되고 그러면 가게를 접는데, 이분은 설령 재주가 좋아서 잘 맞춰가지고 손님이 많다 하더라도 다른 일로 인해서 그 가게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주가 원래 그러하니. 그 다음에 사주와 타로 어떤 게 더 잘 맞겠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자요, 이분 질문이 또 이분은 이제 타로를 배웠다고 하는데, 타로와 사주와 어떤 게 내가 더 잘 맞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럼 뭐가 더 잘 맞겠느냐라고 한다면, 타로는 육친으로 치면 상관 가지고 상관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타로는. 사주는 인성 가지고 하는 거겠죠. 인성. 정인, 편인 둘 다 가능해요. 그런데 타로는 전적으로 상관 가지고 하는 거고. 자, 이제 사주를 보죠. 이분은 상관 가지고 요 능력 가지고 타로를 한다는 거예요. 요 능력 가지고. 그런데 이분은 정인도 있어요. 정인도 있으니까 타로도 할 수 있고 사주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지지가 여기가 정인이 없고 이런데 원래 정인이 약했다 그러면 점술에 귀신의 의지에서 점수를 쳐야 돼요. 점을 쳐야 돼요. 귀신의 의지에서 점을 쳐야 돼요. 그러면 타로 같은 게 맞겠죠. 그런데 이제 정인이 있으니까 학문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사주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둘 다 가능해요. 그리고 둘 다 같이 하는 게 좋고. 왜 그러냐면 이 귀신은 들락날락 거리니까 타로가 늘 맞는 게 아니고 타로도 안 맞을 때가 있어요. 풀이를 하는데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타로도. 그럴 때는 이게 내가 지금 타로가 잘 안 되네 이러겠죠. 이 느낌이 올 거 아니에요? 느낌이 오는데 사주를 딱 보면 타로가 안 될 때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때는 타로가 안 맞는 거예요. 충이 요게 내가 타로 점을 치는 능력이 요 상관에서 오는데, 요 상관이 충을 맞으면 타로 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럴 때 정인이 원진이니까 요 때는 사주가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요 때는. 그러니까 이 운을 보고서 내가 타로 점을 쳐야지, 또는 요 때는 내가 사주가 잘 맞으니까 사주를 주로 해야지 하는 것도 알 수 있죠. 근데 2015년 올해는 정인이 파형이니까 사주를 한다면 사주가 안 맞는 거고, 사주 공부할 때는 아니고, 요게 이제 정인이 합이 들어오거나 식신이 또 올라가야 사주 공부를 하겠죠. 내가 만약에 사주 공부를 한다 그러면 언제 공부가 되나요? 라고 한다면, 이분이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정인이 삼합으로 들어왔으니까 요때 사주 공부가 되겠죠. 요때 공부가 되는 거예요. 요때 사주 공부는 올해는 안 돼요. 올해는 공부는 이제 정인이 공부를 시켜주는데, 정인이 형이 들어왔으니까 올해는 공부가 안 돼요. 무슨 공부든 안 돼요. 뭐 사주 공부든 심지어 운전면허 공부,
모든 공부가 안 돼요. 학문이. 올해는 그냥 타로만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년에 타로는 한계가 있다. 사주를 좀 공부해보자 라고 이제 내년이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공부는 사주 공부를 한다면 내년이 될 거고, 내년에 사주 공부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요게 이제 사주를 공부하는, 요게 사주라는 과목이고, 요게 그거를 공부하는, 그거에 관한 학문 또는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 공부 언제 해요? 그럼 내년에 하는 거예요. 올해는 안 돼요. 올해는 그냥 타로만 열심히 점치는 거고, 내년에 비로소 요거에 의해서 사주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일본 사주에서 뭐 궁금하신 거가 있나요? 의외일 수 있어요. 뭐가 의외이냐면, 저는 의외는 아니에요. 의외는 아닌데, 뭐, 어떤 면에서냐면, 이게 천간에 금만 있는데, 직장 안 가질 수도 있어요. 이 천간에 금이 많으면, 뛰어다니기 바쁜 사람이고, 그러면 뭐, 직장 얻어가지고 일하고, 대부분 뭐 그렇게 생활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천간에 저렇게 금이 강한데도 직장 안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로서 그냥 직장 안 다니고 집에만 있었다라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면 가만히 있질 못해요. 친구 만나러 다녀야 돼, 동네 아줌마 만나러 다녀야 돼, 뭐 또 배우러 다녀야 돼. 그냥 집안에 있지를 못해요. 그냥 계속 나가야 돼요. 살림 같은 거 당연히 못하죠. 집안에 들어앉아가지고 얌전하게 그냥 있는 사람이 살림 잘하는 거지. 이렇게 밖으로 돌아다니는 사주가 살림을 잘할 수는 없고, 게다가 일지가 상관이니까 또 남편하고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보다 친구, 동네 아줌마가 더 좋은 거예요. 남편보다. 그러니까 좀, 아니면 어쨌든 남편이 직장을 지방에 있어가지고 주말 부부를 한다든지. 10중 8구는 남편의 직장이 지방이어서 주말 부부를 해요. 본인이 직장을 안 가정주부여도 일지가 상관이면 10중 8구는 남편이 직장이 멀어서 주말 부부를 하고, 만약 주말 부부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직장도 없는데 남편이 직장이 가까워가지고 주말 부부도 아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인생이 그때는 고달퍼요. 그런 여자분도 봤어요. 내가 본 사례에 의하면 일지가 상관이어가지고 이러면 주말 부부를 해야 좀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남자분 사주가, 남편분 사주가 여자를 곁에다 두는 사주예요. 천간에 정제가 있어요. 남편분 사주가. 그러니까 남편분이 부인을 항상 곁에다 두다 보니까 멀리 나가지도 않고, 항상 집에 끝나면 집에 들어오고, 항상 부인을 곁에 두려고 하고, 그런데 부인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집안에만 있으려니까. 나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런 사주가 기본적으로 나가고 싶은 사주예요. 집안에 있는 것보다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게 한다면, 남편이 천간에 정제가 있어가지고 부인을 못 나가게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 결혼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정신적인 고통이 심해요. 그래서 이게 10중 8구가 아니라 10중 1, 2가 그러더라라는 거예요. 10중 8구는 설령 가정주부라고 하더라도 그때는 또 남편이
직장이 지방에 있는 경우, 그래서 주말 부부가 되는 경우가 많고, 이분 사주에 대해서 뭐 궁금한 거 있나요? 이분이 그럼 내가 점쟁이를 하는데 앞으로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느냐, 점쟁이와 관련된 나의 인생은 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한다면, 이번 대운을 보면 이제 올해가 이제 46세인데 48세부터 정관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정관이 창업을 하게 만들어요. 이 정관이 창업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올해는 하다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깨지고, 요때 이제 48세니까 창업을 하겠죠. 편관에서도 창업할 수 있어요. 창업하게 될 거예요. 48세 들어가서는 혼자서 일어서는 운이에요. 정관이면 혼자서 일어서요. 그래서 이때 본격적으로 창업을 해요. 창업을 하는데, 그러면 창업하면 항상 직장 가지고 직장에서 일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저 점집 출퇴근하면서 살지 않아요 라고 했는데, 창업이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100% 창업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주 카페 같은데, 직장을 사주 카페 같은데 있으면서 그런 데 다닐 수도 있어요. 아마 그런 데 다니겠죠. 그런데 프리랜서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48세.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역술인으로서 살아간다면 48세부터 프리랜서로서 내가 인생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러면 타로나 사주를 남은 인생 계속 할 수 있나요? 계속 하게 되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분이 딴 거 한 거 없잖아요. 딴 거. 예를 들어서 그동안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다른 기술이 있었다든지, 그렇다 그러면 다른 걸 할 수도 있겠는데, 아니 그나저나 그러니까 이미 이분이 뭐 직장 생활을 여태까지 해오지 않고 그러다가 계산년부터 타로를 배웠어요. 내가 앞으로 뭐 할까요? 사주가 일지가 상관이고 이제 점쟁이를 점을 배웠다는데, 그럼 점쟁이가 되겠죠. 계속 한다고 봐야 돼요. 앞으로 계속 해야 한다. 만약에 다른 기술이 있었다 그러면 벌써 다른 직장을 가지고 있었겠죠. 지금 직장 생활도 안 해보셨다고 하는데, 그럼 점쟁이를 하겠죠. 점쟁이를 안 할 것 같았으면 예전에 벌써 직장에서 그걸 가지고 직장 생활을 했겠죠. 예를 들어서 영업사원, 금이 많으니까 뭐 영업사원이겠죠. 영업사원. 앞으로 계속 타로나 사주를 하게 된다고 보고 48세부터 본격적으로 프리랜서로서 뛰게 될 거다 그러는 거예요. 정관이 프리랜서로서 내가 이제 명함 가지고 다니면서 뛰게 된다라는 거예요. 꼭 가게는 아니어도, 가게를 가지고 있진 않아도. 그러니까 왜 명함 파가지고 자기 전화번호 넣고 이렇게 다니면서
사주 카페 같은 데 다니면서 출퇴근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 프리랜서잖아요. 이제 이 사주가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48세부터. 자기 가게를 가지기는 어려워요. 이렇게 정제가 아예 없으니까. 정제가 이게 하나에서 프리랜서형의 사주이기 때문에 자기 가게를 가지고 일을 하려면 이 재성운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건 58세 이후라는 뜻이에요. 내 가게, 내 점집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아예 사주 카페를 차리겠다. 그러면 그건 58세부터라는 거예요. 네. 아린님도 만약에 이제 사주 말고 타로를 하는 거는 언제 이겠는가라고 한다면 이제 이 상관이 점을 치는 거죠. 상관이 올라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꼭 대운이 아니어도 해운에서 이때나 돼야지 뭐 타로를 좀 배워볼까? 근데 타로를 배우려고 할 것 같지는 않네요. 왜냐면 타로가 될 것 같았으면 벌써 공부했겠죠. 2020년 앞으로 5년이나 기다렸다가 이때 가서 비로소 타로를 배울까? 그 정도 5년을 사주만 했으면 타로 같은 게 필요 없죠. 5년을 이렇게 사주를 공부한다 그러면 뭐 아쉬워가지고 타로를 공부하겠어요. 그때 가서는. 그러니까 설령 상관운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타로를 배우지는 않겠죠. 예, 뭐 또 궁금하신 거. 그리고 아래님은 일지가 정인이어서 학문에 대한 조예가 깊은 거예요. 학문에 대한 조예. 그러니까 이게 학문이 아니다 싶으면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학문이 아니다 싶으면. 그러니까 타로 같은 건 학문이 아니잖아요. 타로는 학문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미신적이고 이게 이제 근거가 없거나 신빙성이 없거나 이런 걸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타로를 할 사주는 아닌 거죠. 이 정인 밑에 상관이 있잖아요. 정인. 요게 이 상관이라는 게 귀신이잖아요. 귀신에 대한 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귀신에 대한 거를 공부. 이게 그러니까 역술업이죠. 역술업을 공부하는 거예요. 학문으로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주학 같은 거, 사주학 같은 게 사주 같은 게 상관이죠. 이거를 공부하니까 여기 사주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견, 정인 밑에 또 비견이 있네요. 이거는 뭐냐면,
이건 사람이잖아요. 사람에 대한 공부. 사람에 대한 공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심리학 같은 거. 사람에 대한 공부가 심리학 같은 거예요. 심리학 같은 거. 이런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린님이 하는 학문에는 사람에 대한 학문, 사람 공부, 또 사주학에 관한 공부, 그 다음에 병화에 대한 공부, 공부 자체가 또 병이니까 병에 대한 공부, 그러니까 또 의술이 됐고, 의술도 거기 포함이 되는 거죠. 공부로서. 그리고 병이라는 거는 살리고 죽이고 하는 거니까 이걸 또 살리고 죽이고 하는 방법에 대한 공부예요. 그냥 공부가 아니고 공부도 살리고 죽이는 공부예요. 그냥 공부. 그냥 알기만 하는 공부가 아니고 너 공부 왜 하니? 무슨 목적으로 공부하니? 나는 살리거나 죽이기 위해서 살리는 방법 또는 죽이는 방법을 공부해. 이런 뜻이에요. 그냥 알려고만 하는 공부가 아니고 살리거나 죽이는 것에 대한 공부다라는 거예요. 사람 공부예요. 비견은 사람이에요. 비견은. 겁재는 사람이라고 보지 않아요. 겁재는 이건 어떤 이익에 관한 거라고 보지 굳이 사람이라고 보진 않아요. 이익에 관한 거. 근데 이 비견은 사람이라고 봐요. 사주학에서 비견은 사람. 이 겁재는 이익권.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사람에 관한 공부. 그래서 학문 중에서 사람에 관한 공부가 심리학 같은 거죠. 심리학 또는 인류학, 고고학 같은 거요. 인류학도 사람에 관한 공부잖아요. 또 진화론 같은 거. 이런 게 사람에 관한 공부예요. 예, 또 무슨, 또, 궁금하신 거? 해원진은 나쁘지 않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해원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 자수가 해원진인데,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또 편제인데. 이제 실력이 어느 정도 많이 됐으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아리님에게 있는 시지자, 편제가 해원진인데 올해 이게 올해 무슨 뜻일까요? 네. 이자 수익이죠. 이자 수익이거나 해니까, 자가 해니까 새끼를 치는 거예요. 자가 해니까 이게 이제 새끼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 수익 또는 지분이 어떤 배당 수익이라든지
또 요 편제가 해니까 부동산에 관한 투자. 근데 원진이니까 마지 못해서 어딘가 땅을 사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딘가 올해 땅 사놓을 일이 있거나 어디 투자할 만한 데가 있다라는 건데 마지 못해서 하게 된다.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서 하거나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아니에요. 투자금이 더 들어간다고 보면 안 되고 수익이 더 늘어난다고 봐야 돼요. 수익이. 투자금 자체가 늘어간다고 보면 안 돼요. 자는 새끼 치는 거니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익이 더 나온다라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해운이 을미년에 이거니까 만약에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누군가 권유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먼 곳에 땅을 올해 사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친척이나 친구 중에 내가 급한 돈이 있어서 그런데 내가 지금 땅을 가지고 있는데 땅 네가 살래? 싸게 줄게. 친구나 친척 중에 땅이 돈이 급해서 내가 가진 땅을 너한테 팔게. 네가 좀 살래? 딱 그러면은 맞는 운이에요. 이게 이제 친구고 비견이 요 편관이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거고 요 편제가 땅 부동산 같은 거 또는 왜 저런 거 있잖아요. 전원 주택이나 농지 같은 거 그런 거 공동으로 구매하는 경우 투자 형식으로 아니면 저기 그 분양 같은 거 분양 지방의 시골의 땅이나 어떤 건물 같은 거 분양 받는데 누군가의 권유로 분양을 받는다든지 마지못해서 내가 함께 투자를 해야 된다든지 라고 할 때 이런 이제 운이 해석이 딱 거기에 부합하겠죠. 그럼 땅을 만약에 올해 사게 된다면 손해인가요? 아닌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손해 아니겠죠. 만약에 내가 손해가 난다 그러면 이 겁재가 충이 나야 돼요. 또는 원진이 나거나 내가 마지못해서 내가 더 투자를 해야 된다든지 친구가 땅을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땅을 사달라고 해가지고 산다든지 했을 때 내가 손해다 라고 한 다음에 겁재가 충이 들어오는데 겁재가 충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뭐 친척이나 친구가 땅을 사달라 내가 갖고 있는 땅을 너에게 싸게 팔겠다라고 한다면 사야 돼요. 사면 이익이에요. 내가 일단 운에서 손실이 아니니까 이익이 되겠죠. 당연히 손실이다 그러면 여기 충이 들어와야 돼요. 겁재 충에 운이 안 걸렸기 때문에 사게 되면 이익이라는 뜻이에요. 내년에는 그게 오를 수 있어요. 사게 되면 편제 여기 상관 밑에 겁재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것이 이익이 돼서 돌아올 수 있어요. 올해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그래서 올해는 뭐 부동산 건이나 뭐
사게 될 일이 있다 그러면 사요. 사는 게 좋아요. 주식은 투자를 하는 건 아니에요. 자는 투자는 아니에요. 내가 이익으로 이자로서 받는 거를 말하는 거지 내가 투입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 뭐 또 궁금한 거. 근데 2월달에 보니까 벌써 겁자가 올라왔네요. 뭐 겁자가 올라왔으니까 돈 쓸 일이 생기거나 뭐 그런 거죠. 무술년. 네, 이런 때는 팔면 안 돼요. 겁자가 충이면 팔면 안 돼요. 손해예요. 팔면은 손해. 이번 달에는 겁자가 올라갔으니까 뭐 돈 되는 일이 있거나 돈이 깨지겠죠. 네. 적금 타러 간다 하는 거는 이제 통장이 이제 깨지는 거잖아요. 통장이 만료가 돼서 적금이. 그러면 이 정인이 형이 들어오죠. 형이 들어오거나 충이 들어오거나. 예를 들어서 내가 적금 이제 다 기간이 됐다. 이제 환급 받으러 간다 라고 할 때 통장이 통장이 깨지거나 만료되거나 그러면 그것이 이제 정인에 나타날 거예요. 근데 2월 달에 이제 정인이 형이 들어왔으니까 깨지고 해는 분리되고 해가 분리됐으니까 가지고 있는 이게 통장이라고 그러면 통장이 완전히 깨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2월 달에 적금을 탄다 그러면 그 통장 깨는 거 아니에요. 통장을 해지 시켜서 없애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가 들어왔으니까 기간이 연기가 되거나 또는 분할돼 가지고 뭔가 다른 거로 변질이 된다는 뜻이에요. 정인이. 이게 깨지려면 스톱하려면 이 문서 효력이 스톱하려면 충이 들어와야 돼요. 그건 이제 해약이 되겠죠. 통장이 더 이상 쓰지 않겠다 그러면 충인 거고 형이나 해면 뭔가 다른 거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금을 탄다 하더라도 그 통장이 뭐 완전히 못 쓰게 된다라는 거는 아닐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용도로 또 쓰이거나 뭐 새끼 치거나 해라는 거는 또 다른 새끼를 분리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가 있고 네. 하여튼 일진을 봐도 언제 가는지 알 수 있어요. 일진을 봐도. 일진으로도 그게 나타나겠죠. 예, 이제 시간이 많이 됐네요. 오늘은 쉼 없이 했으니까. 예. 뭐 또 궁금한 거 있어요? 풀이할 거.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오늘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구정이 들어있는데 설 잘
쓰이시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예, 안녕히 들어가세요.